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낸 건 한 2월 달에 냈는데, 제가 당시에 뭐 이게 선거도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걸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알릴까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에 또 책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도 있고, 왜냐면 요 책 자체가요, 제가 탐구한 내용에 아주 극소수가 들어가 있어요. 워낙 방대한 내용을 탐구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2017년도 여름에 떠나가지고 2019년 12월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한 2년 반 정도 했죠. 근데 떠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윤범기 기자님하고 같이 다준다 청년 정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그러니까 저기에서 주로 첫 번째 저희가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지?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다가 우리 사회가 닥쳐 있는 문제 중에 좀 심각한 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를테면 인구 7%가 이제 고령화 사회고 14%가 고령 사회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7%에서 20% 도달하는데 일본이 걸렸던 시간이 36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25년 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잃어버린 20년이나 30년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때 인구 관련된 서적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읽고 뭐 강연도 듣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태어났으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이런 주제를 좀 얹혀서 내가 탐구하는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러한 문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초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 문제, 복지 문제, 연금 문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탐구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짝대기 위에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2019년 12월에 돌아왔고 2020년부터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고,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탐구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35살 때 떠난 건데, 뭐 소중하지 않은 나이는 없죠. 근데 늘 지금이 소중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5살 때, 야, 내 인생의 황금기인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가가지고 내가 아무도 못 만나고 인터뷰도 못하고 견학도 못하고 그냥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냥 시멘트 외벽 건물만 보다가 오는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호기롭게 떠나겠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얻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크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이 황금기의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거를 제대로 좀 결실을 맺어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도 이렇게 써보고 뭐 계속해서 이제 대안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죠. 이제 이 4가지도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기후 문제부터 해서 저출산 고령화, 뭐 갈등, 뭐 이런 엄청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인터뷰 대상자들을 보시면 국제기구 있죠, 뭐 기업의 CEO도 있죠, 뭐 정치인도 있죠. 그렇게 다 적어놓고, 야, 이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줄까? 이게 또 걱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쨌든 다양한 인터뷰들을 해서 오밀조밀하게 여러 각도에서 약간의 통찰력을 담은 뭔가의 내용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만나주면 말짱 꽝이니까 떠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나를 안 만날 수 없게 제가 미팅 신청을 할 경우에, 그래서 임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고, 누구에게 받았냐? 저희 엄마에게 받았고요. 처음에는 원래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뭔가 높은 사람들 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도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그 수단은 다 배제를 해버리고
예, 엄마에게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무슨 임명장?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시면 지구촌장의 임명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런 국제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글리시로 단어를 만들어요. Chief of the Global Village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그걸 구글 번역기에 넣고 제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 나라 단어로 지구촌장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함을 팝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명함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정부의 사람이 됐건 아니면 의회 사람이 됐건 아니면 어느 학교의 뭐 교수가 됐건 기업의 누가 됐건 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쭉 서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죠. 외국어는 또 다 반말이에요.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 너하고 내가 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겠냐? 라고 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큰 국제기구에서 온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마중을 나옵니다. 의전이 시작되고요. 그 이제 공항으로 막 차량도 보내준 도시도 있었고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방 막 잡아준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저 새끼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떠나기 전에 저도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어머니 집 안방에서 저희 9살 조카가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보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떠난 거예요. 증거물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을 하는데 61개국 중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저는 그 마음으로 여행을 했고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 돌면서 지구인들이 어떤 갈등 속에 놓여 있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혹은 해소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파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쓴 책입니다. 이거는 19년 12월에 들어와서 2020년 2월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제 별명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어쨌든 이것은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긍정의 요소도 있어서 어쨌든 뭐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제가 원래 이거 주제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쓰레기는 아까 제가 표에도 없었고 쓰레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뭐 문제일까? 당연히 그런 생각 인식조차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설계자들, 도시의 일을 보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의 실로 꿰자라고 하면 그 주제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 속에 뒤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외국인이니까 자기네 도시의 좋은 점만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단체를 몰래 꼬드겨 가지고 몰래 그 공무원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몰래 이제 쓰레기 산에 이제 구경 가기도 하고 현실을 이제 둘러보러 다니기도 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고 오늘은 이제 요 얘기는 아니고요.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 여행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떠나는 도시 모이는 도시인데 전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 지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극적으로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세계 도시는 위기에 빠지는가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도시 역시도 위기에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도시들은 당연히 위기에 빠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이제 도시들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과연 어떻게 다른 도시들이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맞게 될 미래를 이왕이면 좀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고민해가지고 그 완충장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사람들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그 도시의 어떤 행복도를 좀 올리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게 지구를 돌면서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태어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대부분 위에 이제 빨간색을 기억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늘 증가해왔고, 확대해왔고, 팽창해왔고, 늘 이제 넓어지고 커지고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근데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자연 인구 감소가 3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뒤에 6만 명이 감소하고, 그 뒤에 12만 명이 감소하고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 전쟁을 제외하고 이렇게 감소되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지역은 수축되고 줄어들고 있고 감소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나 극적으로 지금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팽창의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건지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인구 전망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0억 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82억 명이 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가 이제 100년 전의 책이잖아요, 자서전이. 근데 거기에,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현존하는 20억 명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중요한 건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20억 명입니다. 근데 100년이 딱 지금 흘러서 80억 명이 넘었죠. 네. 이게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 출산율은 이제 완전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중동까지. 네,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복지 비용을 늘리면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출산율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인구 100년 전에 2천만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남북한 합쳐서 한 8천만 명 정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출산율도 추세를 한번 보세요. 아까 세계 출산율하고 추세는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많은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린 다시 다출산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는 여러 기후학자건 아니면은 저런 이 사회학자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여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우실지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2년생이에요. 저희 세대가 8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40년 뒤에 22년생을 보니까 24만 명.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4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너무나 극적으로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엇비슷하게 좀 가는 거죠. 20억 명이 80억 명이 되고 2천만 명이 8천만 명 되고 북한 인구는 2,600만 뭐 이렇게 인구 추계가 나오긴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정확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나라의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지구 전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우리 한반도를 우물이라고 표현하면 우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 건데요. 지구촌 시대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외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매력이 있는 곳만 우리가 시장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네, 구매력이 있는 곳만. 근데 그 구매력이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심지어 아프리카도 이제 구매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구촌 시대 극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이를테면 제가 여행을 예로 들게요. 2019년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전 세계 최대의 인파가 국경을 넘어다니던 아주 황금 시기였습니다. 2019년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직전까지 전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난민들, 국경을 넘어다니는 난민들의 숫자가 극대화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이렇게까지 국경을 많이 넘어다니는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관광업도 그렇고 수많은 이 영역에서 경제,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분업화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제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 자체가 거의 최대치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서로 사고팔고 그런 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저성장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80억 명의 인류에게 세탁기를 한 대씩 다 팔 수 있죠. 그럼 시장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대씩 다 갖고 난 다음에는 세탁기 회사가 뭘 팔죠? 세탁기를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혁신을 하죠. 혁신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80억 명이 있을 때 하고 모두가 세탁기를 80억 명이 갖고 있을 때 뭐 망가지거나 혹은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또 몇십억 명 정도가 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고도화해요, 계속. 그런데도 어쨌든 처음 80억 명의 시장은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경쟁은 포화 상태로 가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영역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업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하고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지구촌 극대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가 쓰레기 환경 문제가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전 세계 도시들의 이 노력도 역시 물건을 파는 것만 있지 않다. 여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나중에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캅이라고 하는 기후정상회담 같은 거를 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후 문제에 어떻게 보면 하부층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거의 같은 문제라 보거나 혹은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쓰레기 분야라 보거든요. 지금 그 글로벌 이 쓰레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올해 12월에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마지막 회의가. 근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몰라요. 어찌됐건 1950년도에 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는데 2000년도에, 그러니까 50년이 지나서 2000년도에 2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지나자 4억 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이클 2억 톤이 늘어나는데 50년 걸렸는데 그 뒤에 2억 톤이 다시 늘어나는데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속도대로라면 다시 10년이 지나면 6억 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늘어가는 이 속도 자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대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1.4, 1.3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동국가, 제가 그건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진행되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진행되고 있고 아프리카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의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한 2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죠, 그쪽에. 근데 얘네가 최소한 6%에서 12%까지 성장합니다. 그 성장률에 힘입어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이 도시 이주민의 물결이 상당히 빨라요. 도시로 계속 갑니다. 당연히 생산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될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흐름이 있고요.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약간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그 다음에 저소득 도시에서 고소득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동하는 게 대부분 교육이거나 소득입니다. 그거를 더 좋은 교육을 받기, 혹은 더 높은 소득을 벌기 위해 결국 이제 그렇게 유인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결국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귀결되는 게 젊은 인구 빼가기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뭐 출산수당 주겠다, 뭐 무슨 집을 막 10,000원에 주겠다, 결국 다른 도시의 젊은 인구 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혁신의 결과예요. 그거의 혁신의 목표입니다. 그게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를린에 가면요, 창업타운 엄청 크게 져놨어요. 전 세계 젊은 두뇌들을 빼돌리기 위한 거죠. 칠레에 가도 스타트업 칠레라고, 여기는요 스타트업이 보통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인터뷰를 쭉 이제 다녀봤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전부 다 멘토링으로 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실패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전 세계 그 젊은 사람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칠레에서 지원을 하는데 20% 자비만 내고 80%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근데 외국인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이제 욕먹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국에 있는 청년들도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텐데 외국 청년들 불러다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 야, 이거 너희들 욕먹지 않아? 뭐 비판 없어? 그랬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창업할 때 얘네가 칠레 시장만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보고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이 성공하는 순간 헤드쿼터가 칠레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세금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산티아고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 사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한글이 써 있으니까, 한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에, 심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심양은 이제 랴오닝 성의 이제 주도입니다. 우리 보통 동북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북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얼빈이 있고, 하얼빈이 있는 흑룡강성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심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10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근데 그 심양에서 1시간 정도를 가면 철령현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우의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한글을 쓰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조선족들이 1924년도에 일제강점기가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대거 이제 이주를 해요, 북쪽으로. 그래갖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 뭐 벼농사도 짓고 막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한 300가구 정도가 여기가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주했던 우리 선조들이 벽돌을 손수 날라가지고 학교를 지어요. 조선말로 가르치는 학교를 엽니다. 그 조선말로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1920년대에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막 농사 지으면서 애들을 이제 조선말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2015년도가 되니까 폐교를 맞습니다. 90년 만에 폐교가 돼요. 91년 만에. 그게 무슨 사연이냐? 마지막에 보니까 선생님이 4명, 학생이 5명이었는데 학생 3명은 한국으로 이주, 2명은 대도시로 이주. 학생들이 없어. 선생님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결국 조선말로 가르치는 이 도시가 뭐 도시라고 할 것도 없죠. 촌이었죠. 그런데 한때 이 도시의 인구가 처음에 이 학교에 가장 많이 다닐 때 학생들이 6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5명으로 이제 결국 소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가서 71년생 김정현 씨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정현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게 소멸되는 게 너무, 이 학교가 소멸됐고 마을이 소멸됐고, 근데 여기에 실제로 가구는 뭐 한 2000가구가 좀 넘어요. 2000가구 훨씬 넘는데, 왜냐면 계속 분화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더 낳고 하면서 가구 수도 분화되고, 근데 뭐 이혼도 하고 하면서 가구 수 더 분화되고, 그 다음에 애를 더 낳으니까 당연히 더 분화되고.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10여 명은 또 공무원들이야. 근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죠. 공무원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초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교된 학교를 뭐라 그러죠? 우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청년위원장 하시는 분이 65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2회 우이촌 추석 명절 민속축제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문화 관련된 축제를 하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마을을 없애지 말자 해가지고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해마다 추석 때 이제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던 겁니다. 가니까 이렇게 순대에 김치에 뭐 밥에 이런 것들 이제 해갖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대로 이제 해갖고 그 김정현 씨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육대장이라고 하는 육개장 식당을 차려가지고 나름대로는 돈도 좀 벌면서 거의 절반을 여기를 소생시키는데 이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런 행사들을 열고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제도 하고, 아이들이 뭐 저거 장구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계속 가르쳐가지고 저거를 이제 소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소생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받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복원을 시켜 놓은 거예요. 공산당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데다 만들겠다고 하면 자기는 어쨌든 한족 중심으로 뭔가 다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끈질기게 설득해가지고 돈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풋살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전통 가옥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풍력 뭐 이런 것도 막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좀 과거에 우리 조선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빠져나간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로 돌아올 거냐? 그거는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관점에서 아이슬란드를 한번 볼까요? 아이슬란드는 제가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에서 갔던가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 표가 6만 원. 저는 이제 주로 저가 돈이 없으니까 저가만 타고 갔는데 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가 38만 명이 제가 갔을 때 34만 명이었어요. 근데 34만에서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지금 4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아이슬란드에 가니까 여기 이제 북유럽의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 생각을 했었죠. 지금 현재 1.5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2018년 1월 달에 갔었거든요. 2018년 1월 달에 갔는데 당시에 아마 출산율 1.9인가? 이게요 아주 급전직하한 거예요.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출산율도. 그래서 계속 이제 막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초고령화예요. 20%가 넘었습니다. 초고령화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기 지금 오른쪽에 친구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중학생입니다. 아이슬란드는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중학생들까지 지금 마트 알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 아이들 여기 뭐 이게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가 보이나요? 우리 여기서 놀고 있어요. 뭐 해가지고 이제 애기들 놀고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편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빠들이 육아하면서 저렇게 이제 인터뷰 나누고 있고 이제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해서 이제 막 저기 이제 뭐 하는 장면인데 저는 좋은 기회였죠. 저 사람들 끝나고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나도 기자다 하면서. 근데 의외로, 여기 보세요. 아이슬란드. 북한 김정은이네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건가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화려한, 뭐, 날. 화려한, 뭐, 시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저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북한이 외화벌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유럽 국가나 이게 유럽 국가나 호주 뭐 이런데, 뉴질랜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여행 오라고 영업을 뛰는 겁니다. 영업사원이에요. 임정은. 그래가지고, 뭐, 화려한 뭐, 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은 놀러.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인식상에서, 야, 저기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뭐 그런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1, 2, 3등 다투는 나라인데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슬란드에서 이러한 이 저출산 문제가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 5, 2, 5 이렇게 씁니다. 5달, 5달. 2달은 둘 중에 부부가 협의해가지고 한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7달 쓸 수 있어요. 한 사람 무조건 5살 의무적으로 그냥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도 광역 수도권이라고 하면 6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이제 뜨고 있었는데 이 애들이 젊은 애들이 집이 없어. 전부 관광업으로 이 나라가 먹고 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로 집을 다 빈집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작 여기 있는 애들은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외국인 이민자가 아마 16%를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아이슬란드 역시도 복지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북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케냐로 가볼게요. 케냐는 도시 축소에 왜 넣어놨냐? 케냐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3.3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2022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얘네가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니,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6이었습니다, 6. 출산율이 6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급전직하하고 있죠. 아프리카도. 근데 아프리카도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여전히 여러분 할례 들어보셨죠? 여성 할래. 예, 얘네들이 10살 되면은 집을 떠나버립니다. 도망가요. 10살 되면 할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법으로 불법이라고도 해놓고. 근데 여전히 이 문화가 그냥 그런 문화여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10살만 되면은 주변 언니들, 이미 당한 언니들한테 막 이제 증언 듣고 막, 야, 너 진짜 너무 아프다, 도망가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들이 차라리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아예 뭐 이제 다른 도시로 그냥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식,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전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법으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언까지 했어요. 더 이상 이걸 안 하겠다. 근데 의료적으로 정확한 의료 행위도 아니에요. 근데 의료 행위에서 이 의사들이 이거를 자행을 하기도 하고, 의사가 아닌데도 동네에서 그냥 자행을 하는 일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케냐도 3.3 우리에 비해서는 높은 거지만 이것도 아프리카 역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전 이런 게 좀 신기하게 봤는데, 치안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이미 나이로비가 테러를 한번 당했어요. 백화점이 테러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케냐가, 나이로비가 이렇게 엄청난 도시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하고 좀 촌놈처럼 가가지고 이제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랬는데, 장총맨 군인 3명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더니 당신 테러리스트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지구촌장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봤던 아프리카 가서 피랍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닐까? 무슨 외교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어차피 지구촌장이고 내가 테러할 마음도 없고 당연히 난 사진 찍은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법적으로 걸릴 게 있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뭐 잘못했어라고 물어보면 난 사진 찍은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마 나를 처벌할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지구촌장이고 나는 처벌받을 리도 없고 하니까 얘네들 지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나라 경찰서에 가고 깜빵에 갇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나갔어요. 야, 좋다. 나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그럴 목적도 없고 나는 그냥 지구촌장이라는 여행가지만 오케이,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로 가자 세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3명 중에 2명이 제 옆에 와가지고 팔짱 탁 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서로 가자.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몇 살이야? 대답을 해줘. 니들은 그럼 결혼했어? 또 대답해주고. 니들 애기는 몇 명이나 있어? 뭐 얘는 3명이고 얘는 4명이고 막 다 대답을 해줘. 야, 저 건물은 뭐야? 또 그것도 다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인터뷰를 다 해주는 거지. 가이드를 사실상 해주는. 3, 40분을 정말 돌다가, 너무 생각해보세요. 남자 셋이 팔짱 끼고 그 더운데 거기서 이제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좀 약간 가까워진 면도 있어가지고, 야, 경찰서가 도대체 어디냐 해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빵꾸가 다 나 있는 봉고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봉고차로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인데 누가 봐도 거기 타라는 거예요. 탔죠. 탔는데 걔네가 촤르륵 3명이 탁 탄 다음에 문을 탁 닫더니, 우리 점심 좀 먹게 돈 좀 달로.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미리 알아두세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어쨌든 부정부패가 심하죠.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너 테러리스트지. 너 뭐 이거 잘못했잖아. 너 군인이에요, 군인. 실제 군인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군인인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저도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경찰서로 갈 생각이 없었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겁을 주면 대부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치 없이, 저도 돈을 줬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자꾸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데, 얘네들은 경찰서로 날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군인들인데.
그런데 이제 저처럼 너처럼 눈치 없는 놈은 처음 본다 이러면서 돈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구촌장이었지만 실제로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가난하게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말이 지구촌장이지 사실상 저는 지구촌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가방에 라면, 태국 라면 200원짜리 있어요. 주먹만한 거. 그거 4개 갖고 있었는데 그거 막 뽀그레면서 난 다니고 있었는데 얘네한테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4개 중에 3개를 딱 내밀었죠, 얘네한테. 그랬더니 얘네가 저도 안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진짜 맛이 없긴 없죠. 이 라면이, 태국 라면이 뭔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이 케냐의 상태에 대해서 이 젊은 애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군인을 해도 월급이 적고 그 다음에 식솔들은 많고 이러니까 몰리고 근데 케냐가요 아프리카에서 4개 국가가 딱 있더라고요. 북쪽에는 이집트, 서쪽엔 나이지리아, 동쪽엔 케냐, 남쪽엔 남아공. 여기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이 4대 중추예요. 그런데 그 주변 국가에서 케냐보다 잘 사는 나라 없죠. 주변 국가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뭐 이런 나라 세계 최저의 이 상황 속에서 농업으로 겨우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농업도 자급자족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케냐조차도 닭에 대해서 폐사율이 80%입니다. 닭 100마리 키우면 80마리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닭 요리 먹으러 가면 1인분당 5만 원씩 내야 됩니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고도화도 안 되어 있고 산업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이런 상태인데 주변 국가에서 예를 들면 부룬디 같은 나라들은요 젊은 청년이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 가가지고 오면은 바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유학 갔다 오면 엄청난 이제 이 메리트를 갖게 될 정도로 그 주변국에서는 케냐가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GDP가 당시에 제가 여행할 때 우리나라 27,000불 정도였거든요. 여기 이제 3,000불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 웃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케냐 역시도 아프리카 국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도시가 이제 팽창되는 흐름도 있는 거죠. 미국은 끊임없이 인구 유입이 되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인구를 끊임없이 다른 나라로 또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그래서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이 돼요. 우리나라 국내 문제로 보면 서울이 그런 도시입니다. 서울은 출산율이 0.5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0.6 정도 될 겁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 버티는 이유, 경쟁력이 있는 이유, 문화가 창달되는 이유, 창업이 벌어지는 이유, 글로벌 국제도시가 되는 이유, 끊임없이 지역에서 청년들을 충원받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서울이라고 치면 저는 전 세계적인 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텔 뭐 이런 데도 실리콘밸리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아요. 제가 구글 직원들 제가 이런 본사들 다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최소 받는 연봉이 막 1억 2천, 1억 3천입니다. 근데 그게 저소득층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페이스북 찾아가고요. 페이스북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의 마을처럼 회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딱 문 들어가면은 이게 다 회사예요. 마을처럼 돼 있어요. 예, 막 이렇게, 예. 예. 뭐 직원들 가면은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오락기도 다 공짜고요. 뭐 간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공짜. 저도 그냥 가서 막 왕창 먹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서 제공되는 밥도 뭐 인도식도 있고, 근데 이런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기업이 대부분 다 비율이 어떻냐면 중국 40%, 인도 40%,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다른 기타 여타의 인재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그렇게 하이테크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런 회사들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득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뭐냐? 이건데요. 이거 보시면 저 산호세라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산호세라는 도시가.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펠로알토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2시간 코스의 버스 운행 이제 그 노선입니다. 근데 여기에 22번 팔로알토 써 있죠. 22번 버스. 이게 22번 버스라고 불리지 않고요. 현지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22 호텔이라고 불립니다. 그거 왜 호텔이지? 여기가? 여기 뭐냐면 이게 24시간 버스예요. 순행하는 버스입니다. 계속 종점과 종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사연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월급을 받지만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없으신 이제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숙자 문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화가 돼 있고, 특히나 실리콘밸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극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22번 호텔에서 잡니다. 여기서 $2를 냅니다. $2가 이제 버스비인데, 제가 한번 타봤죠. 예. 그래서 제가 밤 11시쯤 됐나? 제가 이제 검정색 이제 추리닝에, 저도 이제 추리닝에 모자 딱 쓰고, 저는 이제 그 카드를 사갖고 돈을 이제 낼 생각으로. 근데 그 버스 기사가요, 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노숙자인 줄 안 거죠. 저보고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버스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뒤에도 앉아보고 중간에도 앉아보고 앞에도 앉아보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걸 타는가. 근데 여기가 코 고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짜 투애니투 호텔이에요. 종점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내립니다. 그냥 타고 있어요. 그리고 종점에 2시간을 가서 그 종점에서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버스 기사도 이 사람들 내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서로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안 내렸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다녔는데,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아예 대놓고 주무시고, 모자이크 쳤네요. 네, 모자이크 쳤죠. 네. 근데 멀쩡하신 분이에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투애니투 호텔의 이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여긴 어디냐? 이제 몽골입니다. 몽골은 2.9.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징기스칸 엄청난 이 건축물이에요. 저기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이게요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게 지금 크기가 보이세요, 눈에? 예, 사람 이게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작게 보실 텐데 엄청 커요. 근데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걸로 돈을 벌어요. 예, 계속 이제 정치인들이 다 언론사도 끼고 있고요. 언론사로 돈을 벌고 기업도 운영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이 기업과 언론사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을 버는 수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무슨 사연이 있냐.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가면 정말 좋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요, 제가 겨울에 갔었거든요. 저 엄청난 이제 이 띠가 이제 막 많이 생기죠. 이 띠가, 검정 띠가 많이 생기죠. 뭐 연기 막 내뿜고 있고. 근데 여기에 오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사진 보세요. 저 회색 띠가 보이세요? 회색 띠가. 저게요, 멀리 보이니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내 눈앞에 그냥 저 회색 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오타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인구가 이제 팽창되는 게,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울란바타르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인구 그 구조에 잡히지 않는, 행정력 안에 들어와 있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콩나물 교실이죠. 책상 하나에 3명씩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립학교, 돈 많이 내는 학교는 인구 밀도가, 이제 학생들의 밀도가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콩나물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막 3개로 돌리기도 합니다. 인구가 계속 몰려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품을 만한 주택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도시 외곽에 이제 그 몽골 텐트 보셨죠? 몽골 텐트 동그란 거. 그게요. 네, 게르촌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15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겁니다. 게르촌이. 그런데 15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왜 도시로 오냐? 여기는요 사육하는 가축, 이게요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육하는 가축의 수가요 6천만 두가 넘습니다.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미국하고 협약 맺은 게 뭐죠? FTA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역 관련돼서 이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수출을 못 합니다. 자생으로 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몽골에서
조드라고 하는 현상이, 몽골 말로 조드라고요. 조드가 뭐냐면 너무나 이 기온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50도, 70도까지 막 떨어집니다. 영하로. 그러면은 동물들이 가다가 얼어요. 이 상태로 얼어요. 그러니까 40년대에 700만 마리가 그냥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700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10년대에 거기도 이제 북쪽인데 거의 200만 두가 죽었어요. 조드 현상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사막이 하루에 진출하는 속도, 그러니까 사막화되는 속도가 하루에 4km씩 진출을 합니다. 전 세계 지금 사막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비 사막 중심으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몽골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물도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먹이려면 10km를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가축이 죽으면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게르촌입니다. 산을 넘어 저 뒤에까지 엄청난 게르촌이 이제 보이죠. 이 게르촌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성폭행, 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약간 심리치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그림 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게 거의 한 수십 장의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아이들이 주로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막 적나라하게 그린 현실들. 근데 사실 이 나라를 제가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삶의 수준에서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저소득 국가에선 보편적이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도 지금 많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역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알았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도 게르촌입니다. 이런 게르촌들이 굉장히, 여기는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난로도 안 돼 있겠죠. 당연히 난방시설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타가 뭐냐면 드럼통을 집안에 갖다 놓고 여기서 생석탄을 뗍니다.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 500원에 사요. 그거를 이 드럼통에 넣고 그거를 밤새 한 오후 5시부터 뗍니다. 500원에 사다가 뗍니다. 그러면 그걸로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어를 태울 때 혹은 생석탄을 태울 때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검정 끓림이 막, 그러면은 이게요, 거의 지금 이제 추산치로는 뭐 140만 명, 180만 명 뭐 이렇게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주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통 그걸 다 떼봐요. 그럼 그 도시로, 그러니까 그 겨울에 돌아다니는 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탄 냄새가 무조건 옷에 다 뱄니다. 그래서 그 오타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산을 2개를 더 넘으면 쓰레기장이 나옵니다. 도시에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어서 쓰레기를 부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뒤져가지고 이제 날짜 지난 거부터 해서 그걸 먹고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도시 팽창으로 집중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몽골에서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진짜 짧네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네. 여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북유럽. 네, 북유럽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중동이 가장 최고의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뭐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가면요, 대부분의 인구 구성이 9대 1이더라고요. 자국민은 10%, 90%가 외국인입니다. 여기도 1000만 명 사는 나라인데요, 100만 명이 자국민이고 90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최고의 복지라고 그러면, 진짜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나라예요. 자국민들은 나중에 일자리 얻고자 한다면 자기가 그냥 관리자 같은 걸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 가겠다? 설마 너가 유학을 가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하면서 집부터 학비, 용돈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근데 여기 이 나라 정치인들은요, 젊은 애들이 뭔가에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해도 그냥 뭐 너무 넉넉한 거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동도 역시도. 낙타 타봤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자는 모르는 여자예요. 염소 끌고 와서, 이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이건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두바이가
사막에서의 신화를 쓴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바레인,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자본을 통해서 이걸 해요. 근데 두바이는요, 제가 여행 갔을 때만 해도요, 석유 자본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40%가 넘었어요. 지금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수입의 40% 가까이 다 석유 산업에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여기 산업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석유이거나 혹은 관광업이거나 혹은 금융, 그 다음에 물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전히 석유 쪽, 이쪽에 이 치중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석유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것들에 이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다방면의 영역을 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관광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라의 하부를 떠받들고 있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인방파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이 친구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요, 15만 원, 20만 원을 잘 벌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연차 오래된 애들이 30만 원, 35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벌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버느니 여기에 오면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말 괜찮은 능력 있는 애들은 100만 원까지도 막 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을 본국으로 송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혼자 일할 때보다 오히려 뭐 2인분, 3인분을 여기서 벌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에 제가 며칠을 머물었는데 여기에 지금 인도 애들하고 파키스탄 애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걔네들 당연히 이제 저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 하나에 아파트에 방 2개가 있고 침대가 6개씩, 뭐 6인실 이렇게 이제 놓여있는 12명이 사는 거죠. 거실은 이제 공용 공간이고 넓지도 않아요. 그냥 오피스텔 같은데요. 여기 이제 침대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맞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냄새. 그 나라 만의 냄새죠. 어쨌든 그걸 견디면서 이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청소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었고, 택시 드라이버도 있었고, 이제 이 나라 서비스 산업을 얘네들이 다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득은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고단한 몸을 누이기 전에 집에 이제 영상통화 해가지고 그 낙으로 이제 얘네들은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민자, 얘네들은 뭐 여권도 쉽게 안 내줍니다. 뭐죠? 그거, 영주권. 이거 영주권도 쉽게 안 내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2등 국민으로 그냥 취급을 하고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신기했던 건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 없고, 법인세 없고. 네. 이거 신기하죠? 그럼 뭘로 먹고 살지? 대부분의 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뭐냐? 다 왕소유예요.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회사 하는데 법인세 안 내죠. 그럼 국가는 뭘로 먹고 살지? 얘네들 다 통관료, 통행세 뭐 이런 게 다 국가 소유여가지고 다 왕한테 다 돈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근에 법인세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가 당시에 세금이 없었는데 설탕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음료나 이런 것들 팔면 이제 5%씩 여기 부과하고 이런 게 최근에는 소득세도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입니다. 독일 1.46인데 지금 1.3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독일 가니까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해진 도시예요. 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폭격당해가지고 그 이제 반 잘린 어떤 건축물도 있고 막 이제 굉장히 뭐 관광 도시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근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 말로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제 막 못 알아듣고 하다가 인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인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저 맨 앞에 검정색 깃발 사이에 검정색 이제 장갑까지 낀 저 사람 옆에 제가 서가지고 같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거예요.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근데 저 사람이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는데 저 사람이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제가 야 니들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난민에 대한 이걸 지원을 중단해라. 메르켈 물러가라. 이 시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매주 이걸 해요. 이때도 갔을 때 벌써 몇백 회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노동인구가 1,05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 4,700만 명?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노동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1000만 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인 이민자 수 비율이, 외국인 비율이 28%, 지금 30% 정도 됐겠죠.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리고 6세 미만으로 내려가면요, 40%가 넘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들. 근데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 노동력이 부족해. 여기도 이제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국가예요. 그런데 20%가 넘어가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하니까 난민을 갑자기 100만 명 넘게 받아들이고, 이때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냐. 예를 들면 3인당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청년 3인당이 있습니다. 청년 3인당이 있고 그냥 3인당이 있고, 물론 그 둘은 협력관계이기도 하고 약간 종속관계이기도 하지만 독립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정당의 체계가요. 그런데 청년 3인당의 당수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당 당수를 막 까는 거야. 3인당 대표를 막 까는 거야. 막 거짓말해라. 그 사안이 뭐였냐면, 이민자들을 3인당의 이 기본적 정책은 이민자들을, 난민들을 더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수당, 메르켈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더 수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근데 청년 3인당 애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정을 해야 되니까 3인당의 당수가 연정을 하기 위해서 메르켈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면서 가족까지 받아들인다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부 후퇴를 합니다. 연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 딜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청년 3인당 당수가 막 라디오 나가가지고 막 자기네 당 당수 말 바꿨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우리나라였다면 약간 내부 총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았을 텐데, 그게 그게 막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시민들도 아니 청년 3인당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 있어. 아니 어떻게 가족 없이 난민들 혼자 살으라고 하면 너라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게 일리 있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3인당도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인파를 한꺼번에 받는 건 적어도 20-30만 명을 더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논쟁이 이제 막 붙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민자를 필요해서 난민들도 받고 이민자도 받고, 그 다음에 난민과 이민을 관리하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제 산업부하고 이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훈련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못하잖아요. 독일어를 훈련할 수 있게 위해서 엄청난 이 투자를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교육 기회나 이런 것들 예산을 엄청나게 써요. 30조를 넘겠어요. 근데 그래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계속 나뉘는 이 문제들이 독일 포용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아부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손에 걸려있는 게 이제 팔찌거든요. 근데 저거를 제가 이제 얘네가 어떤 수술을 쓰냐면, 저거를 그냥 지나가다가 외국인에게 그냥 팔에다가 걸어요. 팔에다가 걸고 저걸 묶어. 그러면 이거 뭐냐? 지금 그냥 누가 와서 줄을 걸어주니까 이게 웬 땡큐야 하고서는 이쁘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네, 미리 알아두세요. 근데 저는 저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당했습니다. 날 묶어라 이 자식아 하면서 묶고, 나중에 묶은 다음에 얘네가 이거 손톱깎이를 갖고 다녀요. 손톱깎이로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무조건 돈을 내야 돼.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끊김까지 당했죠. 그리고 저는 1유로를 제가 이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시작했죠. 이 친구는 자기가 또 인터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당하는 거죠. 야, 너 여기 앉아봐. 해가지고. 이 친구 케냐에서 온 27살 친구예요. 야, 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8명이서 한 방에서 살고 있대요. 케냐에서 온 친구들하고 하고, 돈을 어떻게 버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완전 1유로 완전 땡큐인 거죠. 근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 보면 막 3유로도 주고, 잔돈 우리 잔돈 감각이 없잖아요. 지폐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지금 100원, 10원 이런 거 돈도 유럽은 1유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에요. 1,300원, 1,400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1유로를 줬는데, 운 좋으면은 이게 5유로를 주는 사람도 있고 4유로를 주는 사람도 있고 10유로를 막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제가 돈을 딱 주고 나니까, 야, 너 뭐 하는 애야? 뭐 하면서 자기가 케냐에서 왔다고 하는 걸 저한테 설명하면서 지갑을 꺼냈는데, 세상에 나보다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 1유로를 다시 주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제가 케냐 말씀드렸죠. 케냐에서는 주변 국가로부터 유학도 오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케냐로 주변국의 애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케냐 애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야. 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자.
해가지고 유럽에 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관광지 이런 데서 저렇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하는 거예요. 경찰에 잡히잖아요. 바로 적발되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다 말고 저는 이제 주머니에 돈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웨이트 하면서 옆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냐, 야 돈 받아가 라고 하는데 옆에 경찰이 있는 거야. 쟤는 이제 아마 제가 더 크게 소리쳤으면은 경찰한테 걸렸으면 경찰서 가서 잡혀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와가지고. 유럽에서는 이런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안 맞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남미예요. 남미는 정말 혼돈의 남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칠레에 갔는데 이게 버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산티아고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칠레 가는 버스를 탔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버스를 타고 아침이었나 하여튼 도착하는 시간에 딱 일어났는데 도로 가운데에 저렇게 텐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려보니까 막 경찰들 막 이제 잠깐만, 경찰 사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경찰들 막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난민들인 거예요. 난민들. 그 난민들은 도대체 뭐지? 남미가요 정말 혼돈의 남미였는데 제가 여행하던 시절이 베네수엘라 난민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지금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난민 수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 석유 산업도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가 불안하게 되면서 아예 생필품이나 이런 걸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난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뭐 저쪽 중미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남미로 내려오기도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근데 여기 밑에 7,000km를 걸어서 온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긴데 칠레까지 오려면 이 코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코스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원래 난민은요 통행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통행이 좀 자유롭고, 특히나 칠레는 남미에서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개방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방성을 높여서 결국 사람들을 받아서 일자리 인력으로 쓰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티아고 그 스타트업 칠레라고 하는 거를 산티아고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이 두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서 혁신을 이제 추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7,000km를 걸어오는데 뭐 산 건너고 물 건너고 뭐 엄청나게 이제 오겠죠. 저기를 이제 건너갖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칠레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몰려들고 뭐 저기 옆에 보고타라고 하는 게 이제 콜롬비아 있잖아요. 저런 데만 해도 난민 40만 명, 그 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갔더니 뭐 페루예요. 우리나라 티코 차가 다 택시예요. 페루의 택시는 우리나라 티코가 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리마라고 하는 곳에 리마 역 주변에만 2만 명의 난민들이 막 있고, 얘네들이 돈은 안 줘도 된다. 먹여주고 재워만 줘라. 라고 하면 일을 막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결국 이 나라 애들도 별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데 얘네들은 어쨌든 반감을 많이 갖게 돼요.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똑같은 인식들이 이제 막 퍼져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남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혼돈의 상황으로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몇 개의 나라만 더 볼게요.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캐나다로도 지금 가는데,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밴쿠버, 토론토 할 것 없이 자동차 훔쳐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뭐 남미만큼은 아니어도 핸드폰 훔쳐가는 것도 많고 자전거 훔쳐가는 것도 많고 엄청납니다. 그 훔친 자동차들이 러시아 같은 데로 갑니다. 중고차로 이제 팔려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팔려나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갔을 때 그나마 캐나다는 지금 이제 4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인구가. 근데 한 해에 재작년에만 해도 1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법적으로 정했어요. 100만 명의 이민은 너무 많다. 100만 명이 갑자기 3천만 명 사는 도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근데 그 인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당장 1000명만 들어와도 이 1000명이 어디 가서 살아요? 근데 100만 명이라고?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이 호주 같은 나라, 적극적 이민을 하고 있는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조금만 삐끗하면은요, 인종 간의 차별 갈등 극대화되고요, 종교적인 갈등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캐나다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치로 넓혀놔야 돼요. 최대한 갈등이 안 일어나게. 그 순간 완전히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취재를 좀 해보고 대학교도 가보고 제가 어린이집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제 그 교과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가족의 유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애기, 흑인 애기, 백인 애기, 이 모든 것들을 벽에 싹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상시에 보는 것, 그게 정상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던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안 좋은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같은 게 막 생겨요. 근데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가르치지 않기 위한 것들을 임용고시 보는 선생님들 이 교과서에서부터 그런 사회통합적 이제 이런 이 장치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땅은 넓은데 정말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초고령화입니다. 22%가 그래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고령화율은 빨라지고 인력은 없고 산업적으로 발전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래도 정말 통합이 멀고도 멀다. 여기는 핀란드입니다. 산타 마을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타 마을이 있다는 거? 산타의 고향으로 이제 알려진 도시가,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 사진. 이 도시에 동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사진에. 동물. 네. 감이 있으신 분은 바로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술록입니다. 네. 네, 저 공설 운동장이 술록의 눈이고요. 이게 그 도시의 도로가 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얼굴 이렇게 모양새가 딱 돼 있죠. 이거 도시 디자인을 이때 당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약탈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뭔지 이랬는데, 어쨌든 도시혁신가가 이걸 한 거예요. 이 로마니에미에 산타 마을이 왜 생기게 됐냐면, 저기 이제 북극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저게. 북극권이라고 하는 건 북극을 중심으로 이제 이 형성되는 그 거리를 의미하는데, 여기가 그 시점.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시대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뭐 동생이었나 부인이었나 보다. 부인이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편지도 쓰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바니에미가 이제 유명해졌고, 근데 이 산타의 도시가 된 거는 우연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산타의 고향이라는 곳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1920년대나 30년대에 라디오 진행자가 어느 날, 이제 산타가 이 동네 출신이다라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게 구전으로 그냥 여기가 고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산타 마을 자체가 6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인데,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스토리시티 뭐 이런 도시가 굉장히 작은데, 스토리 하나만으로 전 세계에서 연간 10만 통의 그 어린이들 편지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내는 곳 말고 이제 받는 곳에 핀란드 산타 마을이라고 쓰면 무조건 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타 마을 브랜치를 강원도 화천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직접 이제 이제 저것도 뭐 답장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빨간색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약간 이게 성탄절, 뭐 기독교 뭐 이런 걸 관련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기독교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중국인들이 여기를 좋아하니까 중국에서도 청두에다가 산타 마을 브랜치를 갖다가 시진핑이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여기에 시진핑이 와가지고 여기 홍보까지 이제 해주는. 그래서 여기 이 도시가 어쨌든 굉장히 혁신 도시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여기는 이제 우주피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트 3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발트 3국. 발트 3국 맨 위에 에스토니아가 있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라트비아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의 이야기예요. 여기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70년대 뭐 기근도 겪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술가들이 돈이 없고 뭐 이제 뭐 집이 없고 이러니까 여기가 이제 폐가가 많았는데,
1000여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이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만들었는데 2000년도, 2005년인가 6년인가에 만들었는데 우주피스 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요 빌레네 강이라고 있거든요. 그 빌레네 강 옆에 거기 섬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우주피스 공화국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치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재미난 시도예요, 그냥 예술적으로. 근데 가니까 헌법이 있어요. 우주피스 공화국의 헌법인데 이 헌법이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볼게. 모든 사람은 빌레네 강변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빌레네 강은 모든 사람 곁에서 흐를 권리를 가진다. 강의 권리를 여기다 이제 보장해 놓은 거예요. 4번, 모든 사람은 실수할 권리를 가진다. 8번, 모든 사람은 인기가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되는 권리를 가진다. 10번, 모든 사람은 고양이를 사랑하고 돌볼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11번, 모든 사람은 개가 죽을 때까지 돌볼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13번,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의무는 없지만 주인이 어려운 순간에는 꼭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자유를 가진다. 뭐 강제적으로 명령할 권리가 없다. 이게 이곳의 헌법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한 거죠. 아무도 영원히 살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축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특이했던 건 마지막에 이제 37번 모든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8번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9번 이기려고 하지 마라. 40조 뭐 자신을 방어하지 마라. 41조 포기하지 마라. 막 이런 조항이 너무나 뭔가 이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20몇 개의 언어로 이 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국 헌법판도 이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 공화국은요 언제만 발휘가 되냐면 4월 1일 만우절에만 이 공화국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다리에서 여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여권을 들고 가야 그 여권에 도장을 찍어줘야 요게 통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날만 사실은 축제의 날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먹거리, 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특이했던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것과 관련돼서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도시 마크예요. 막 보스턴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벽돌이 이상하게 어디선가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보니까 막 길에 계속 이 벽돌이 놓여져 있는 거야. 계속 보니까 횡단보도까지 막 연결이 돼 막. 이 벽돌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스턴이 청교도가 이게 4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이라고 한 그 이제 인디언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막 해가지고 얘네가 언제 영국에 넘어와가지고 막 이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개척하고 수백 년이 된 이제 2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나라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 썼던 의회 건물, 그 다음에 뭐 무덤, 각종 이 건물들을 부시지 않고 그대로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 프리덤 트레인 길을 따라다니면 이 보스턴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이런 똑같은 이제 사례를 한 게 저 러시아에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에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러시아하고 완전히 이제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뭐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 특이한 거 또 하나는 이제 하이테크 기술로 얘네가 철판 볶음밥을 하는데 기계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주문을 하면 여기 코리안 이거 인테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국 음식은 이렇게 비빔밥으로 이제 실험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비빔밥이랑 뭐 이렇게 몇 개 시켜가지고 이제 먹어봤는데 딱 시키자마자 가격이 되게 싼 거예요. 7.5불이었는데 다른 거 뭐 기본적으로 먹으면 그냥 10불 다 넘어가니까. 근데 굉장히 그 도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걸 하는데 3분 한 30초 만에 그냥 딱 요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안 해요. 그냥 다 알아서,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고, 뭐 이렇게 얘네가 이제 뭐 어디 그 보스턴에 MIT 나온 애들이 뭐 하이테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창업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보스턴에서 한국 음식을 로봇볶음밥을 로봇가 해준 이거를 이제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 네,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이제 우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꽤나 극적이고 압축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넘어가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가 아주 기적적으로 선진국이 됐고, 기적적으로 이건 돈을 들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K 한류부터 시작해서 K 스포츠,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막 발생되지 않는 거거든요. 되게 다 기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초고령화 이 문턱에서 결국 지속 가능성의 문제, 복지, 의료, 뭐 연금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이 희생들을 내부에서 이 갈등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린 많은 것들을 실기했어요. 이미 연금도 실기해버렸죠. 그 다음에 복지도 전 이 체계 자체로 지금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료도 이미 실기했어요. 지금 막 논쟁 벌이고 있지만 뭔가 타결책도 안 나올 것 같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밖에다 파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가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냥 시장을 어떻게 넓힐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남방국가, 제가 페루에 가니까 어떤 여자애가 제가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사진 찍을 수 있냐고 그러길래 사진 찍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딱 해서 나보고 찍어달라고 하면서 이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소통하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딱 줘가지고 오케이 내가 왼손으로 쥐고 이걸 딱 찍으려고 하는데 이 화면에 얘 뒤로 줄을 100m가 서 있는 거야. 나랑 사진 찍으려고. 근데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출중한 외모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이거 찍자. 근데 왜 여기 줄 서 있냐 그랬더니 한국인이잖아. 이거예요. 이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실버 생활주택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책에도 넣어놓고 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건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는 좋죠. 왜냐하면 단독 가구고 누구의 뭐 간섭도 없이 쭉 이제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르신이 되는 순간 고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 그래서 이 실버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20% 넘어간 나라들에서는 아파트를 우리나라처럼 단독형으로 막 이렇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호텔형으로 짓습니다. 미국 가면 아파트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유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퇴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0세 되면 은퇴시켜버리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소득을 얻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노동시장 밖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65세면 노인인가? 당연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노동도 인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보편적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호텔식으로 짓고, 어르신 노동, 어르신 교육, 어르신 창업,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실버주택, 이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쨌든 이제 돈이나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자원들이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출산 뭐 정책,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생각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저출산 국면을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어요. 이게 다시 이제 다출산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이건 무모한 짓이다. 예.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저출산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책에다 써놓은 거는 전략적 축소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다출산으로 갈 수 있다, 막 저출산 대책 막 내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싶은데 혹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이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거지로 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세종학당 확대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지금 세종학당이
문화를 가르치거나 언어를 가르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준비된 이민을 좀 받기 위해서는 남방국가 중심으로 세종학당의 기능을 대폭 뭐 예를 들면 세종청 뭐 이렇게 만들든가 좀 기구를 훨씬 더 키우고 예산 투여를 많이 해서 언어든 법률이든 문화든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게 뭐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좀 투입을 하고, 나머지들은 뭐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런 부분으로 답변으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